초점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지만도 진보 진영 전체의 성찰이랄까,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깊숙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루게 될 테니까 좀 진보당에 관련 현안들은 주로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발표는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근본적인 성찰이나 문제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아마 전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유성희 지사님께 박수로 환영을 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향림교회 교인이고요. 지금 현재 선교부장 맡고 있습니다. 강정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오늘 얘기할 것을 거의 잘 때 핵심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벌써. 사실 제가 강정구 선생님께서 몇 차례 이 성화서모임 발제를 부탁을 하셨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전공은 미국 외교사 쪽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시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차례 글도 썼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과 관련해서 발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쪽에 제가 공부를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새롭게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이제 사양을 했는데, 사실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체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한 주제도 아니고,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한 자기 의견이나 말하고 싶은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김진철 교우께서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형이 뭔데 이런 거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일이기도 하고 송구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까지 평화소모임 자체가 어떤 이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좀 학술적인, 그리고 동북아 정세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밀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거기에 오늘의 이야기들이 좀 누가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중앙위원회,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쭉 보면서 사실 중앙위원회 모임을 할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정리가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 중앙위원회 모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날 제가 제가 일산에 삽니다. 가까이 있죠. 쭉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의 하루지 않습니까? 모이고 파손날 때까지가 거의 하루인데, 그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이거 정말 힘들구나.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좀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입장에서의 아픔이든지 간에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발제를 했으면 해서 이제 강 교수님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사태를 보고 분노를 먼저 했을 것이고, 또 이제 많은 실망도 했을 것이고, 또 아픔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진보당이라는, 여기 진보당 소속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진보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모든 것이 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은 이 전체를 우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거기에 소속돼 있든 아니든 그거를 자동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아까 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머릿글에서 이제 이야기를 잠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합니다. 그 형식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 쉽게 방기하거나 불철저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멘탈리티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타협적이고 불관용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한 30, 40년 전에 우리 차범근이나 허정무가 축구할 때만 해도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가 있으면은 싸움을 합니다. 심판이 뭐 이렇게 잘못 보거나 그러면 싸움을 하죠. 그리고 그때 싸움은 어땠냐면은 허정무 감독이 코너킥 골대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거 막 발차기를 해요. 막 골대를 휘두르면서. 이게 30, 40년대에 국가대표팀 간의 축구 경기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딱 그게 연상이 됐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짓을 안 하죠. 근데 그러면 그 당시 차범근 세대의 축구 선수들과 지금의 축구 선수들이 인격이 연마돼서 그럴까요? 사실 인격이 연마된 건 아니겠죠. 하나의 문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서로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서 그것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았을 때 대응하는 방식, 그것이 이제 이번 사태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점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세력에게만 있는 그런 특성이 아니고 진보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성찰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발제 내용이 통합진보당 사태 자체를 분석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민교회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의 한민교회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죠. 금기시되는 것은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한민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민교회가 만약에 사회단체였으면 결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목표나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앙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스펙트럼과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의 발전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이 뭘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라는 그 근본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 발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한민교회 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보진영 전체를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실천적인 활동과 또는 일꾼 또는 어떤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어떤 변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라고 지칭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의 상당 부분은 어떤 제가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신문기사는 많이 봤죠. 다시 말해서 이건 체험에 기반한 발제가 주로 될 겁니다. 아까 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한 발제 내용이 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람에게는 뻔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절실하게도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81학번입니다. 81학번이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80년대 이제 진보운동권이 굉장히 확장되고 그때 지금의 어떤 대립각, 어떤 사회운동에서 그 PD와 NL이라는 그런 대립각이 형성되는 시점이죠. 80년대 초부터 학생운동을 했었고 그 후에 노동운동도 했었고 사회운동도 했었고 한 92, 3년 정도까지는 그것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보통 사실 어떤 사람이 특히 이제 학생인 경우에 자기가 어떤 노선을 택하는가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선배가 누구냐에 대해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자기 동아리가 어떤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고민해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통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 조금 달라요. 저는 선배가 없었고 그냥 이제 특수한 형태로 어떤 그런 운동권에 같이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선배가 없어서 스스로 고민, 이렇게 하면 좀 건방져 보이겠지만 스스로 고민해서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듯이 NL이라는 어떤 흐름이 나타난 것이 85년 이후입니다. 제가 졸업한 이후죠. 그러니까 NL 1세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82, 83학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PD적인 성향을 가진 조직운동과 NL적인 성향을 가진 조직운동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깊이 몸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우리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우리들의 그 생리, 그래야 멘탈리티, 어떤 이념성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진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보통 옛날에는 독재와 민주와 독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라는 것은 가치 개념입니다. 분명한 가치 개념이죠. 독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이 말을 잘 안 쓰죠. 보통 우리가 언론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수와 진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가치 개념이 아닙니다. 진보 자체가 가치 개념이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는 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왜 상대적인 개념인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보통 진보 자체 개념이 가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보의 반대는 뭐 수국골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이 그래요. 보수가 없죠, 사실은. 제대로 된 보수가 없기 때문에 진보의 반대말이 수국골통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향림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진보라고 얘기를 한 것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균 수련회 갔던 분 중에는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88.8%입니다. 거의 90%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90%가 자신이 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아마 자기는 수국골통이 아니니까 진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수국골통이 아니면 진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향림교회 교인들은 거의 90%가 자신은 진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를 아주 그 형식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미래를 지향하는 겁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게 진보죠. 보수는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예제 결국 폐지되지 않습니까? 신분제도 폐지되지 않습니까? 식민지도 해방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결국은 다 정치돼 나가고 있고 인권도 확장돼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시대에는 진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얻어내죠, 진보들이. 결국 진보는 항상 승리합니다. 물론 진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의제를 내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실패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진보가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결국 다 얻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얻어내는 순간에 사실은 진보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합니다. 그 얻어내는 순간은 그 성과물은 바로 보수에게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미 얻은 것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호하는 세력은 다시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진보는 늘 승리하지만 그 승리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의 보수와 관계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보수는 형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어떤 그 고착된 형식,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데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진보는 거기에 들어갈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을 거기에 담고자 하는데 기존의 형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형식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형식과 내용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보는 항상 대립하기 마련이고,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처럼 결국은 진보가 이기고 새 부대가 마련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보와 보수는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는 진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분명한 내용이 있죠. 현재 한국사에서 진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관계성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형식의 문제를 논하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이제 그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보수는 경계선을 아주 좋아해요. 경계선 두기를 좋아해요. 모든 걸 딱 경계선을 긋는 것이 보수 입장입니다. 계급, 신분, 민족, 성, 혈연관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착시키고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수의 멘탈리티입니다. 진보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계선을 깨려고 합니다. 넘나들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경계선을 깨려고 해요. 이것이 어떤 진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로 쉽게 구분되지 않는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 진보에서 굉장히 공동체라는 말을 좋아하고 전 공동체 운동을 합니다. 공동체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경계짓기 방식입니다. 경계짓기의 방식이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진보에서도 많이 공동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뭐냐?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한 방식의 경계짓기는 그 자체는 경계짓기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외적으로는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더 힘든 주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는 이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 자유라는 말이 보수적인 정당에 더 많이 사용되죠. 진보적인 정당에서 자유 사용하는 적 거의 없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라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죠. 개인의 자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떨림이 오고, 우리 형리교회에서는 거의 매주 사송사에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는 사송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걸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그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경제적인 자유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치나 사회나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자유라는 그 개념도 진보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보수와 진보가 이제 어떤 일정한 시기에 대립을 하는데, 그 대립의 지점은 항상 저는 제가 볼 때는 50대 50의 지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요, 불리한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 의제가 안 됩니다. 한 10대 90, 20대 80인 상황에서는요, 그것이 사회적 의제가 안 돼요. 대립점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밀릴 때는. 그것이 일정하게 양측의
그 입장이 전체 사회를 놓고 봤을 때 그 대결적인 구조가 되는 지점에서 보통 보수와 진보의 어떤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경계선이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한참 뒤쪽에 형성되느냐, 아니면 좌측에 형성되느냐, 우측에 형성되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 대립점이 한참 우측에 형성이 돼 있죠, 사실은. 항상.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걸 끌어올리려면 아직 먼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 보수의 대립점은 50대 50의 형성이 되고, 그 50대 50에 형성되는 그 대립 지점은 아까 제가 얘기한 보수 대 진보의 대립점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수구 대 진보 플러스 보수로 형성되는 것이 50대 50의 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50대 50의 지점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정치권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아주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지점이 아니라 여전히 10% 미만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의제를 갖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보통 이제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떤 정당 활동을 하거나 어떤 사회운동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대 50의 지점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시민 같은 분은 최근에 얘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공공성, 여론 이런 지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중요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싸우는 지점은 50대 50의 지점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점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자신의 조직, 이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론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 멘탈리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 진보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념지향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 이념지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이념지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왜 이 사람들은 진보는 이념지향적일 수밖에 없을까? 진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지향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이념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이미 존재하는 거는 이념 필요 없어요. 이미 존재하는 건 자기가 그걸 획득하고 쟁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이념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보는 보통 굉장히 이념지향적이에요. 그로 인해서 진보가 갖고 있는 이 이념 지향성으로 인해서 행동 유형이나 멘탈리티나 문화 이런 것들이 고유한 특성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진보 세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한국의 진보 진영이 일반적인 어떤 다른 나라의 진보와는 다른 특수관, 물론 모든 것에 다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면은 한국의 진보는 전쟁을 겪었어요. 식민지 해방 이후 전쟁을 겪고 오랜 군사 독재를 겪었어요. 그 다음에 노동 현장, 거의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는 노동 현장을 겪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한국의 진보 세력은 평화주의적이에요, 사실은. 나는 이걸 누군가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좀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언론에 떠들지만 이거 다른 나라의 어떤 진보 세력에 비하면요 엄청 평화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평화적이냐?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총 들고 싸웠었어요, 그죠? 서로 죽이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엄청난 탄압과 억압을 받았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갈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의 진보 세력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특성이긴 한데, 그리고 한국의 진보 세력은 단절이 심해요. 일제시대나 해방 이전에 진보운동 하던 사람들이 싹쓸이 되잖아요, 사실상. 싹쓸이 되고 거의 맥이 끊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자생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맥이 끊긴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이전에 이루었던 성과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거의 자생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단절뿐만이 아니라 세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어요. 보통 외국의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멘탈리티 자체가 인터내셔널해요. 근데 한국의 진보운동은 굉장히 고립적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강해요. 굉장히 고립적이에요. 그런 어떤 고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단절로 인해서 한국의 진보운동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겪게 돼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진보운동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때 성장한 진보운동 세력은 굉장히 장시간 내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다양한 이념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는 방식도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것들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 압축적으로 그런 것들을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간 동안에 학습하고 흉내내고 그것도 체화됩니다. 그 체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모든 과제들이 거의 해결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후기 자본주의 이런 상황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진보운동에 또 다른 과제들이 막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응축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운동권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진보운동이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시민혁명이 가져오는 성과를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시민혁명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전체적 민주주의죠. 그다음에 인권이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거의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진보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운동, 어떤 계급운동, 사회운동, 이런 모든 운동들은 사실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질 못해요. 왜 가지지 못했을까요? 이거 지금 우리도 진보운동이 사실 이런 가치를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인권,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이런 거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것을 시민운동의 유산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이것을 계승하지 못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계급 운동을 할 때 그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승한 진보운동이 갖고 있었던 그 경험들이 연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당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파성을 통해서 이것이 다 무시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급적 당파성이죠. 계급적 당파성이라는 말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혁명주의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민중의 입장에 서야지만이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민중의 입장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민중의 입장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중이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가 민중의 편에 서서 싸우려면 민중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을 순리적으로 요구해요. 근데 이것이 당파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이 당파성을 내세우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보편적인 성과문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